네, 저기 융합 그 대장연구소 그 초청 강연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큰 뭐 이렇게 아까 저 김경달 선생님처럼 어떤 그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제가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 그리고 제 책에 있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좀그 적절하게 해서 그 사례하고, 그리고 제가 이게 그 진행했던 프로젝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학생분들인가요? 아, 교수님도 계시고 학생분들도 계세요. 아, 네네. 교수님 그 그 슬라이드 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 슬라이드요. 네. 그럼요. 아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지금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네. 음. 이따 다른 걸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 보여드려야겠고. 네네네네네. 네. 저는 이제 그 주로 이제 시각화 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각화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쭉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도 그런 이제 분야로 이렇게 쭉 그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이제 아마 이렇게 그 디자인 전공하는 학생들은 아마 알 텐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볼 때 거기에는 뭐 텍스트도 있고 영상도 있고 뭐 스틸 이미지도 있고 막 그렇지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거기 안에 한 페이지 안에 있는 컨텐츠에서 한 20% 정도만 이렇게 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한 600자, 600자면은 뭐 한 페이지가 조금 안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그 텍스트 같은 걸 이렇게 본다. 그런 이제 통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각적으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언어로 하는 것보다는 6명 배 이상 빠르다. 그러니까 어떤 그 텍스트라든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그 우리 그 뇌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 전달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걸러지고, 그다음에 기억이 잘 남지 않지만 시각적인 이미지는 뭐 그보다 훨씬 빠르고,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지금 보다시피 그 6만 배 이상 빠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각화 부분은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측면이 있고, 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하고 이미지가 이렇게 같이 있을 경우에는 그 텍스트만 있을 경우보다는 한 89% 이상 이렇게 그 이해도를 그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그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 그 이미지를 잘 읽고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쓰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 안 쓰는 게 좋은지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는 거가 이제 이렇게 중요하다. 그 여러 그 매체들이 있지만 주로 이제 그 시각적인 매체들이 이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매체 적절한 이제 그런 그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비주얼 뭐 리터러시, 그러니까 시각적 뭐 그 어떤 그런 것을 잘 읽는 것, 쓰는 것 이런 것 다 포함되겠죠. 1분의 그 비디오가 180만 개의 문자만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이제 그 리서치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만큼 그 시각적인 영역, 그 시각적인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는 거가 그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사람들한테 기억에 잘 남게 한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제 시각적인 것으로 어떤 그 지식이나 정보를 기록하려고 한 것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기원전 3만 년, 그 30만 년 경에 그 프랑스 도르뉴 지방의 어떤 그 동물의 뼈에다가 그 달이 어떻게 그 이동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기록한 그런 유물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 관련된 정보, 시간에 관련된 지식, 이거를 이제 기록하려고 이렇게 시도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각적인 정보는 뭐 그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 수단이 되었지만 과거로부터 그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마 그 정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저 공부를 해본 학생들은 여기 지금 보여주는 사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아실 텐데, 이것도 뭐 유명한 그 사례인 것이죠. 그 1854년 크림 전쟁 때 그 백의의 천사라고 그러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간호사가 이제 그 전장에 참여했는데, 그 전쟁에서 이렇게 죽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실 그 총상으로 이렇게 죽는 사람 병사들보다는 이렇게 그 전염병이라든가 그 위생 관련돼서 좋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죽은 군대 수가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인은 이제 그 대부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알았는데, 이거를 지휘관한테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각화시켜 가지고 나이팅게일이 이 홀로그래프 형식으로 시각화시켜서 이제 이렇게 보여줬죠.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상황은 알았지만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파랗게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제 그런 전염병이라든가 그 위생에 관련돼서 그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서 이제 사망한 군사들,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뭐 그 전쟁에 참여해서 총상 입은 사람들, 뭐 기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월별로 이런 것을 이제 지휘관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지휘관이 이제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바로 이제 그런 위생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조치나 그 시설들을 이제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는 이제 그런 그 결과를 낳았다고 그래요.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사례가 이거는 이제 2000년도에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엘고하고 그 조지 부시 그 공화 민주당 그 후보가 이제 이렇게 붙었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그 엘고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실제 투표를 해보니까 서로 이제 그 표가 이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 미국 그 선거 다 봤죠. 이제 한 주에서 그 어느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이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전체 그 주 전체에 그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그 선거 시스템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때는 이제 다른 데는 다 개표가 돼가지고 다 결과가 나왔는데, 이 플로리다주만 그 늦어졌어요. 이제 왜 늦어졌냐면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그 투표 용지가 또 이게 주별로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뭐 조지 부시, 엘고, 그다음에 왼쪽에 팻 부캐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이 기표를 할 수 있게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의 번호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찍게 돼 있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제일 위에 이제 공화당 조지 부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엘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그 지지자가 이거를 찍으려고 그러면 사실은 여기 세 번째에다 이렇게 기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냥 두 번째에 있으니까 이 두 번째에다 이게 찍기가 쉽단 얘기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도 이제 민주당이 앞설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제 이렇게 투표 꺼내서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이 팻 부캐넌 이 사람이 의외로 표를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플로리다니까 좀 나이 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그 디자인한 그 디자이너가 그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정말 실수했다. 이거 그 디자인을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전혀 몰랐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후회하고 자기한테 이런 디자인 노래가 오면 절대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그 얘기했던 이제 그런 인터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만큼 이 정보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그 대통령이 왔다 하니까 이 결과로 해서 이제 조지 부시가 반사이익을 받아가지고 당선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엘고가 만약에 당선이 됐으면
뭐 이렇게 북한하고도 굉장히 뭐 이렇게 그때 민주당이 그랬었는데 그 북한하고 회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미국과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좀 이렇게 좋아질 그런 타임이었었는데 이렇게 부시가 되는 바람에 이제 부시가 북한은 이제 악의 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다시 또 이제 아쿠아일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투표 한 장 그 디자인이 그런 그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발생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그런 지식이라든가 또 정보라든가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 지식 체계를 보면은 보통 이제 데이터, 정보, 지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데이터에는 뭐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하고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하고 빅데이터에 의해서 뭐 마케팅도 하고 뭐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 뭐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뭐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돼 있어서 그 인포메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든가 아키텍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을 어떻게 잘 생산해 나가고 내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지식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렇게 할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지식의 체계를 이렇게 보면 그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렇게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하죠. 데이터는 이제 수집되어 있는 것이고 그냥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그 잘 조직화가 되고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정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지식이 되고 일반화되는 것이고 정보는 이제 흘러가는 개념이고 일시적인 거라면 지식은 이제 일반화되어 있고 영구적인 이제 그런 형태인 거고 그것이 이제 개인적 차원을 거쳐서 개인화되면은 그 지혜로 이제 간다. 지혜는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 해석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관여되는 것이고. 그래서 데이터나 정보 이런 부분들은 기계, 컴퓨터 쪽으로 많이 와 있고, 그다음에 지식이라든가 지혜는 이제 주로 인간 쪽으로 이렇게 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의 어떤 구조는 이제 원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배경 지식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한 지식은 그 지식이 이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식과 같이 이렇게 얽혀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원지식과 배경 지식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제 하나의 지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식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 지식의 노드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상태로 이렇게 밀집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식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그 노드들을 선택을 하고 엮어낼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지식의 특성이라든가 그 유형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지식의 편집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컵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컵은 이게 우리가 그냥 그 시각적으로 보면 단순한 컵 모양만 보이지만 그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내용물부터 해서 컵의 재료부터 해서 디자인부터 해서 그 쓰임새부터 해서 뭐 생산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컵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그 다양한 그 지식들이 함께 이렇게 노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지식의 편집이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편집해서 그 할까에 따라서 그 지식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규정되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런 노드들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구분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재배치를 하고 또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그 지식이 만들어지는 그 지식은 이제 원 지식과 배경 지식이 있다.
이제 그런 이론적인 내용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식에는 이제 암묵지하고 형식지, 여기 이제 형식 지식과 암묵 지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마이클 폴란이라고 영국의 그 학자인데, 이제 암묵지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어떤 형식화되어 있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뭐 책으로 나왔거나 어떤 그 정리가 되어 있거나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경험 지식이라는 게 그런 거고 특유 지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암묵 지식에 가까운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요리를 잘한다 아니면 무슨 뭐 도자기를 구우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그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은 뭐 요리는 물론 정리를 해놓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안 돼 있고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암묵지라고 하죠. 암묵지. 이제 암묵지가 형식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고 그 아까 이제 그 정보가 이게 지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파생돼서 또 다른 지식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지식의 체계죠. 여기 보면 이제 일반 지식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 과학 지식이 있고 그 투교 어떤 집단이라든가 특수한 어떤 지식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 경험 지식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식 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아까 형식 지식과 암묵 지식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암묵 지식으로 있다가 그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형식화되면 그게 다시 또 다른 암묵 지식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이 다시 또 형식 지식화되고 그것이 다시 또 그 암묵 지식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 체계 형식으로 이렇게 지식이 만들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지식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그 암묵 지식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지식들을 잘 형식화시켜 가지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떤 그 책을 뭐 쓴다던가 혹은 뭐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던가 그거를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각적인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그렇게 전달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그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 피터 드러커는 그 이제 그 나리즈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 학문을 이렇게 체계화시킨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제 지식을 요 5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know what, know how, know why, know where, know who. 뭐 사람에 대한 지식, 공간, 인과적 지식, 방법, 명시적 지식. 우리가 평소에는 뭐 노하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노도 이제 나리지의 이제 그 동사형이고 그래서 이렇게 뭐 지식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피터 드러커가 굉장히 쉽게 그 지식의 유형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걸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한번 그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이제 유명한 사례인데 그 영국의 1850년대에 이 콜레라가 이렇게 발생해서 지금 이제 코비드처럼 콜레라가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콜레라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망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떤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의사였어요. 의사에서 이제 그 어떻게 이게 발병의 원인이 뭘까 이제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그 시청에 가서 런던에 시청에 가서 그 콜레라로 인한 그 죽은 사람 명단을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명단을 가지고 와서 이 런던 시의 요 지금 보이는 그 지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여기에 지금 까맣게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사망자들이죠. 표시를 해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펌프가 있었었고, 펌프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동 우물을 사용하니까 이제 그 물을 위한 이제 그런 펌프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게 펌프에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 펌프에 그 고리를 이렇게 제거를 했어요. 그 제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게 사망자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서 이렇게 감소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보고 이게 그 콜레라가 전염이 되는 거구나. 이게 물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그런 데이터, 일종의 데이터죠. 그 데이터를 사망자의 어떤 데이터를 얻어서 이렇게 실제 시각화를 시켜보니까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콜레라를 갖다가 이제 멈추게 하는. 그래서 지금도 거기 런던에 브로드웨이 스트리트에 가면 이러한 그 기념비 같은 거가 이렇게 있어요. 물품포가 있고 지금은 쓰지는 않지만. 그래서 콜레라에 대해서 그때 이제 알게 됐다.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이소타입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제 오토 노이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오스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이고 교육자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경제 지식을 잘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이해를 잘 시킬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를 그 궁리를 하다가 이 그림 문자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좀 해보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이게 이제 오늘날 아이콘이라든가 뭐 픽토그램 이런 거에 일종의 어떤 시초가 됐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터내셔널 시스템 오브 타이포그래픽 픽처 에듀케이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사회과학 그 과학자인데 이런 그림을 뭐 본인이 그리지는 않았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게르츠 안트라는 그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터가 이제 이런 통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이었었는데 같이 이런 거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토 노히라트가 이제 그 나치 그때 당시에 나치에 쫓겨서 이제 영국으로 그 망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아이소타입 운동을 해서 그 이런 경제 사회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부인 마린 레이드마이스라는 그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계속적으로 이 운동을 계속 했었고 1970년대 그 죽고 난 뒤에 이 모든 그런 이 제작된 아이소타입 그 디자인들을 영국의 그 레딩 대학이라고 있어요. 레딩 대학. 거기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대학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레딩 대학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에 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했던 어마어마한 그런 그 작품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 어떤 사회 문제에 관련된 것들,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파밍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벌써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그 지식을 이 안에 넣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게 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식의 시각화 역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맨에스 인더스트리얼 해가지고 프리스 칸이라는 그 독일의 그 이 사람은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였었어요. 아까도 그랬지만 이게 어떤 그 일러스트레이터나 디자이너가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했다기보다는 그 관련된 지식이 있는 그 분야에서 이런 걸 생각해서 그 디자이너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그렇게 진행을 이제 해왔는데 이것도 우리 신체의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신체가 어떤 공장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음식물을 이렇게 섭취를 하면 그게 이 공장 뭐 회로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이게 그 처리가 되고 나중에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배설이 되는지를 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영상으로도 이게 만들어지기도 그랬어요. 영상으로도.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활용되고 있어요.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지식을 이제 시각화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 중국에서 이렇게 발견된 그림인데 내경도라고 해서 이것도 사람의 어떤 신체 구조를 그 자연의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극명하게 그 서구와 동양의 어떤 그 인식의 어떤 차이 이런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 기계적인 거고 한쪽은 자연의 어떤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보는 어떤 세계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 상징적으로 그 사람들의 어떤 신체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다리 이렇게 떠 있고 눈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뭐 그 물레방아가 돌아가서 그런 것들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것이 뭐 또 다른 뭐 일을 하고 소의 그림 같은 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내경도로 하는 이제 그런 그림도 이렇게 그렸었어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인데 그 정보를 이렇게 시각화하거나 그 지식을 시각화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노회어 그 뭐 우리가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알려고 이제 지도를 많이 보죠. 최근에는 뭐 어떤 그 길찾기 뭐 이런 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긴 하는데 그 영월군에서 이제 그 지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뢰가 와서 이렇게 진행하는 데인데 이런 지도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지형 정보가 아닌 그 주제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영월이라는 데는 혹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종 그 조선의 임금 중에 그 묘가 그 수도권 내 경기도 이내에 이렇게 그다 있는데 딱 하나 이렇게 그 외부의 지방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방에 있는 묘가 이 단정의 묘예요. 단정묘. 단정의 묘가 이 영월에 있어요. 그 매년 5월인가 그때 이제 단종 축제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김삿갓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그 시인 그 분이 여기 출신이고 또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박물관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박물관 뭐 지리박물관도 있고 뭐 민속 악기 박물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뮤지엄 같은 거를 좀 더 부각시켜서 이 지역의 어떤 특색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여기다가 다 정보를 담았어요. 그리고 이제 찾기 쉽게 인덱스 디렉토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본 지도하고 가로하고 세로의 좌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뒤편에다가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한 그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 과거에는 그냥 그 뭐 음식점이 뭐가 있는지 뭐 버스 시간표가 뭐가 있는지 그런 지도였었는데 그것에서 좀 주제를 더 이렇게 가미를 해가지고 어떤 지역의 정체성 그거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지도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 지도에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지식 정보 외에 물리적인 거는 뭐 교통, 뭐 소재지, 뭐 지리 정보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사람들이 꾸며놓은 것들 혹은 사람들이 이게 인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인지적 지식 정보인데 그런 것을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이게 그냥 지도는 그냥 표면에 있지만 그 안에 이제 그 정보들이 그 레이어로 되어 있고 그런 시각적인 것들도 다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돼서 배치를 해서 그 정보들이 이렇게 집적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또 다른 이제 한 5년, 4년 전인가 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도봉구 방학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방학동. 이 방학동은 이제 그 위쪽이 저울에 저 북한산 아래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는 그 연산군묘도 있고 또 세종대왕 그 공주의 묘도 있고 그 여러 그 김수영 문학관도 있고 여러 그 유적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봉구에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여기 그 은행나무 이게 600년 된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표 그걸로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 방학삼동 역사문학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그 아직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을 이렇게 시각화시켜서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거기 그 동장님이 그 굉장히 그 마을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지도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대요. 자기가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도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대로 이렇게 꼭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막 그러셨는데, 그거를 이제 그 요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그 아, 여기 그때 했던 것들을 그냥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각 그 유적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진 그 드론으로 다 찍어서 이 시점에 맞게끔, 여기 이제 그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잘 이렇게 그 날되게끔 이제 이렇게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진행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쪽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드론으로 저런 걸 이렇게 찍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드론을 올리면 전부 다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옥상에 막 올라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그 묘사를 해야 되니까 그 모양들을 비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그 노력을 했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몇 가지를 정해서 이제 이렇게 번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코스 이런 걸 이렇게 그려서 그 여기에 이제 그 전이 보는 사람들한테 그 마을 투어를 이렇게 시켜주자. 이 마을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게. 그래서 이 마을에 이사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기쁘게 생각하고 또 나중에 살면서 그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런 코스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런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쭉 돌면은 한 2시간 반, 3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토요일마다 그런 걸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잠시만요. 네, 최종 버전 뭐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서 네, 이런 것을 했었는데, 여기에 또 여기 간송 전연필 가옥이에요. 간송 전연필 하면은 저기 옛날 조선시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 문화재를 일본에 다 팔려가고 넘어가는 것을 본인의 그 집에 있는 모든 걸 갖다가 동원해서 다 사가지고 그 보관했었죠. 그래서 문화보국이라고 해서 간송미술관이 이제 그런 뭐 고래창자라든가 뭐 백자라든가 김홍도 그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 소장하고 있죠. 그 저기 가옥이 여기 있고 무덤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네, 굉장히 여기가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좋더라고 그래서 요런 이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이런 그 지도 하나가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지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몇 년 전에 한 건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하고 이제 이 전국그래픽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이거를 이렇게 진행을 책자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시 같은 거 전시관을 꾸미고 거기 박물관에. 근데 이제 이걸 뭐 디자인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현대사를 전공한 사람들하고 같이 역사학자라든가 또 거기 그 연구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진행을 해서 정확한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그 우리나라 근대 현대의 그 정치의 변화, 그다음에 경제 성장, 뭐 사회, 문화 이런 거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그 정량적인 데이터 혹은 정성적인 내용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각화시키고 비교해서 본다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시각화시키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 그 지하철 지도를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이게 색깔이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흐릿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 생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9호선이나 6호선, 2호선 이런 부분들의 색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근데 생명인구가 꽤 많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한 5% 이상 그렇게 된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이런 걸 그 지하철을 이용하기가 물론 이제 뭐 한두 번 이렇게 해보면 금방 알겠지만 처음에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하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그 졸업생이 했던 거예요. 졸업 작품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개선해 볼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다가 여기 이제 기존에 이렇게 선이 교차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서로 구분이 안 되는 색, 저기 생명이 서로 구분이 안 되는 색을 구별할 수 있게 여기다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테두리. 여기 보면 테두리가 좀 있죠. 테두리를 해서 다른 선하고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이건 서로 다른 선이고 이제 아니면 여기다 이름을 이렇게 써준다던가 텍스트로 아니면 호선수를 쓴다던가 이렇게 시각적인 아이콘 같은 걸 넣는다거나 해서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 맵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네이버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 네이버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그 친구가 네이버에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이 작업을 해서 그 상용화돼 있죠. 상용화 지금은 지금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런 이제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각적인 그런 부분 그 시각화 시켰지만 거기에서 그 미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것들을 찾아내서 이렇게 할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고. 요거는 이제 한 그 작년 재작년쯤에서 이렇게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 그 영화라든가 영상물 이렇게 보면 그 이런 데 등급 표시를 이렇게 하죠. 뭐 전체 관람가, 11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이제 전체 12, 15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하고 이런 것을 관장하는 데가 영상물 등급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화 영상물이고 TV는 또 달라요.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뭐 7살, 12살, 15살, 19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대충 이게 보면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죠. 게임물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달라요. 뭐 게임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게임에도 이제 이런 그 등급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뭐 12, 15, 18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한 그 정보가 이렇게 또 있어요. 내용물. 이 영화, 이 컨텐츠가 주제가 뭐 좀 유해한 부분이 있다. 뭐 선정성, 폭력, 대사의 저속성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표시 방식인데 하나의 뭐 영화가 있으면은 이게 몇 세가 관람가일까? 그리고 그 내용 정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색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픽토그램도 그렇고 딱 보면 좀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고 직관적이지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죠. 정리가 잘 안 됐다는 느낌.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국은 이렇고 일본은 이렇고 미국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청소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고 교육적인 문제 또 학부모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첨예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디자인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고
그런 미디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기준을 이제 마련하는 거죠. 근데 각국별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달라요. 미국 같은 데는 뭐 이렇게 PG 해가지고 이건 이제 제너럴 오디언스, 일반 다 볼 수 있는 것, 페런스 가이던스, 부모와 같이 볼 수 있는 것, 뭐 13, 13세까지는 뭐 부모와 같이, 이거는 이제 15세까지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 15세 밑으로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노 칠드런 언더 세븐틴인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의 청소년 불가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더 가지수가 많고 뭐 이렇게 막 복잡해요, 이런 것도. 일본하고 이제 우리하고 좀 비슷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정책적인 거는 또 다른 이제 뭐 다르게 연구를 했었었고, 그거 이제 그 미디어라든가 그 교육 쪽에서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연구를 한 프로젝트인데,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같이 이제 디자인도 어떻게 그럼 보여줄 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디자인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 내용 정보도 그 픽토그램 아까 그 주제 뭐 폭력성, 공포, 대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여기에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픽토그램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보여주는 방법도 이제 어떻게 보여줄 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가 있으면 그 내용 정보 7개에서 그 명도차를 두어서 이 수준을 이렇게 각 그 뭐 폭력성, 뭐 그다음에 그 마약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이 강하다 이런 걸 이렇게 표시하자. 그 정도를 또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 중에 그 핵심적인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청소년 불과, 그리고 폭력과 약품이라고 해요. 약물이 그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만 표시하는 거.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보여주는 규칙 같은 걸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마 이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쭉,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이걸로 이렇게 그 적용돼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제 사례는 그 데이터를 이렇게 그 스토리로 만들어서 비주얼라이즈한 그런 그 사례인데, 이건 이제 싱가포르는 1950년대 말인가 60년대 이렇게 독립한 나라인데, 그 마을의 이름들이 그 말레이시아 언어로 돼 있다거나 영어로 돼 있다거나, 영국의 식민지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표시를 이렇게 이 어떻게 마을 이름들이 형성이 되어 왔는지, 그것은 곧 그 싱가포르의 어떤 전체적인 정체성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아마 이렇게 그 신문사에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디테일하게 보면 그 이름의 근원과 그 지역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대부분 이제 말레이어는 뭐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돼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뭐 그 경제 그 관료 뭐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따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성들에게 보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이런 프로젝트는 이제 그 사회의 어떤 정체성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이것도 이제 그런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 인도의 겐지즈 강이, 여러분도 아마 그 TV에서 봤을 텐데 굉장히 오염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물을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죠. 그거를 그 영국의 모디 총리가 최근에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이거 물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제 그러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오염수가 이제 어떻게 이 발현이 되나, 이 겐지지강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시각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 한 4억 5천이 이 물을 이렇게 마시고 살고 있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여기 산소 포화도라든가 또 뭐 대장균 뭐 그 채취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여기서 이렇게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시급하구나,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까지는 데이터를 시각화시켜서 보여준 거였었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이용한 그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은 이제 많이 하고 있죠. 어떤 여기가 이제 그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그러면 거기 데이터들이 개입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데이터 어떤 그 정성적인 그런 그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분석 프레임워크, 그 어떤 그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나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 많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그 인공지능 디자인으로 그 이 광군전 때 광군전 이거 11월 11일 날그 쇼핑 날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배너를 그 1초에 80장씩 만들어 가지고 몇억 개의 배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 광군절은 그 광고를 하루 동안에 소비되는 것이 미국의 아마존에 한 2달 정도의 매출을 갖다가 하루 만에 다 한다고 그래요. 그처럼 이게 굉장히 그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 디자인을 그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다 데이터를 모아서 머신러닝이라는 이런 부분에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런 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파라미터를 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제품 디자인도 이런 그 의자를 입력을 시켜서 그 이런 이제 인공지능이 이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면 사람이 같이 이렇게 이제 실제 의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례. 이것은 이제 그 필립 슈미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그 기계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그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포토샵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인공지능 그 디자인 뭐 인공지능으로 뭐 디자인한다고 해서 디자이너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닌 거고 여러분 다 알겠지만 단지 이제 그걸 잘 판단하고 골라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겠죠. 조금 더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시각화 부분에서 했던 그 비주얼 리트러시는 그 이미지를 잘 평가를 하고 적용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지식 이것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고려들을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의 어떤 인지라든가 그 다음에 지각이라든가 이 경험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그 지식의 의미를 만들고 또 비주얼라이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제시할 것인지 이것 등에서 경험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비주얼 리터러시의 어떤 그 프레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사람들한테는 프리어텐션, 오버뷰, 디테일, 메모리, 어플리케이션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볼 때 시각적인 거라든가 그런 거에서 이제 어떤 시간을 끌어서 이게 어떤 거에 관련되구나라고 이제 대략적인 그 이해를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이제 그 디테일로 연결돼야 되는데 잘못 디자인하면 뭐 그냥 디테일만 막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처음에 이렇게 잘 이렇게 모르도록 이렇게 해서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아름다운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무엇이냐? 그런 그 지식과 정보의 의미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들춰내서 연결시키고 그런 가치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의미 만들기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 맞는 그 시각적 요소들을 선택해서 매핑을 잘하고 그것이 사용자들한테 잘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그 아름다운 그 시각화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그 비주얼 리터러시의 의미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